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긴급히 내놓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얘기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국민들하고 그동안에 이제 정치개혁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이 명령 요거를 깊이 새기고 그리고 크게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한동훈 위원장 여러 차례 이제 메시지를 날린 바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내놓은 이 메시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조명현, 최근에 재판이 열렸죠. 이 최근에 재판, 요 조명현이가 한 얘기가, 조명현 이제 수행비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행비서가 한 얘기가 뒤늦게 또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어제부터 제가 쭉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 말이죠, 이 강천석 칼럼, 이 강천석 칼럼이 이제 이 호남의 투표 성향과 관련해서 일종의 일가를 가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여권의 이 선거 전략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지적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뉴델리에 나오고 있는 류근일 칼럼, 또 요것이 이제 SNS에 지금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칼럼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조선일보 칼럼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누가 쓴 칼럼이냐? 바로 강천석 고문이 쓴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강천석 칼럼 이렇게 나오고, 이 강천석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이제 기자, 김대중도 기자라고 요즘은 이제 나오고 있어요. 타이틀을. 자, 그래서 요 대목을 보면 말이죠. 호남 유권자 투표 성향 정말 전략적인가? 그런데 여기 정말에 이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전략적이냐? 여기에 따옴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략적이 아니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정말로 들어갔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말이죠.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 해방 이후 선거 이 투표 유형을 보면 호남 사람들이 지금 이 보수파에 표를 많이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부터 달라져 갖고 완전히 진보 좌파에게 표를 몰아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남에서는 몰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권에서 선거 전략의 큰 실패는 이 호남 인구들이 호남으로만 딱 제한시켜서 보면 이게 영남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호남 인력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전국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호남만의 단위로 본다면, 지역 단위로 본다면 작지만 전국으로 펼쳐져 있는 호남 인구로 보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면 호남 밖에 있는 사실상 호남 피가 흐르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완패하지 않았느냐. 요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거 전략을 가지면 쉽게 얘기해서 현 여권, 이 우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호남 유권자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 쏠림으로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일방적 쏠림, 그리고 비호남 쪽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은 일방적으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개념에 맞는 쏠림, 즉 진보 민주 지지 성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거를 우리 여권에서 캐치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뻐꾸기 정치인들인데 이 뻐꾸기 정치인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가 왜냐면 노무현은 부산이고 문재인도 부산이고 이재명은 지금 경상도잖아요. 이런 뻐꾸기 정치인들이 호남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지역의 현재 미래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국민, 국가와 오래 공생할 길이
과연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었느냐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도 그렇고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이제 후손들이죠. 그리고 국가 국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칼럼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요지를 그대로 가능한 최대한도 살려서 요약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가 끝나면 언론에 호남이라는 단어의 등장 횟수가 부쩍 늘어나는데 호남표 쏠림 현상이 좌우파 정당의 승리와 패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다. 허물없는 사이는 고향이 그곳이신 기자, 허물 없는 사이는 고향이 그곳인 기자에게 그 이유를 묻곤 하고 같은 답변을 하도 되풀이했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63년 박정희 후보하고 윤보선 후보가 맞붙었던 5대 대통령 선거 때인데 이 강천석 기자가 의 경우 그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누굴 찍었는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박정희 찍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석군 아들이 세상을 뭘 알겠느냐? 박정희는 농물 아들이란다. 어머니는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고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석군 아들이 세상을 뭘 알겠냐?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아는 농부 아들인 박정희한테 찍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윤보선 씨 집 바로 옆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 하굣길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윤시댁을 앞을 지나면서 어린 머리에도 무슨 생각이 엉켜갔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5만 표 차이로 이겨 승리했고 어머니 같은 호남 유권자는 박정희에게 35만 표를 더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호남이 이거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글이에요. 그리고 호남 밖 사람들 대부분은 호남표 쏠림이 과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자도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런 나를 그곳 사람들은 내가 80년 5월 강주 안에 있었느냐고 묻는 듯한 눈길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해 5일 며칠 동안 이 기자는요. 강천석은 이 기관 저 회사를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 광주와의 전화선이 살아있는지를 묻고 다녔고 노무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정구영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정구영 선배의 그런 호의로 어머니하고 연결이 됐고 나는 무사하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고 그래서 그랬던 이 강천석 본인은 스스로를 갖다가 물속의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즉 호남 사람들은 기자를 갖다가 물 밖의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라고 보고 그날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 쏠림의 근본 원인은 아직도 그날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물 안 사람들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혀졌다는 물 밖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쉽게 좁혀질 전망은 별로 없다. 극우 인사의 광주의 북한군 운운이 초를 치기도 하고 한국 역사보다 피가 흥건했던 유럽 근대사에는 100년, 200년이 흘렀는데도 사상자 규모나 진상에 대해 지금도 엇갈린 주장과 해석이 나오는 사건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기회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졌던 10년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수사를 지휘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결과대로 사건 종결을 시켰어요. 만일 그들에게 시민 설득의 시간이 좀 주어졌더라면 사태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김대중 이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호남 정치인은 맥이 끊겼고 여론에 기상하는 정치인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지금 기생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호남의 표 쏠림을 호남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호남의 표 쏠림 현상. 자, 얼핏 들으면 귀에 감기는 말 같지만은 독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처럼 자기 고향에 둥지를 틀 수 없었던 뻐꾸기 정치인들은 바로 호남에 알을 낳고 선기간 내내 부인을 상주시키고 그런 정치인과 그들과 선이 닿은 일부 정치인에게만 입신의 기회가 되고 하지만 대다수 호남 사람들은 그들만의 전략적 선택에 따르는 후유증과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일각에서 제시하는 민주당은 곧 호남 플러스 좌파에 물든 세대와 하류 계층의 합한 세력이 곧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 곧 호남 플러스 좌파, 이익 플러스 세대 플러스 하류 계층 이런 등식이 성장한다는
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은 곧 고향을 떠나서 사회생활, 공무원 생활, 회사 생활을 개척해야 하는 자녀와 손자 세대에게는 편견의 장벽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무전략보다는 해로운 이 반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호남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공생해야 할 호남 유권자의 진짜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라. 보수정당은 통계적 숫자만 보고 선거 전략, 국정운영 전략, 인사 정책을 짰는데 2022년 호남 인구는 남한 전체의 9.84%, 영남 인구는 24.9%, 경북대 총장을 지낸 고 박찬석 교수에 따르면은 1939년 영남 인구는 남한 전체의 35.5%, 호남은 30.0%. 두 지역 출신이 거의 같았다고 봐야 된다는 건데 80년 후에 호남 인구 비율은 30%에서 10%로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일자를 찾아서 서울, 경기와 그리고 공단이 들어선 영남 지역으로 떠났고 전국에 흩어진 영남 유래, 즉 영남과 관련된 인구하고 호남 유래 인구 비율은 옛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선거 전략, 특히 수도권 전략에서 이걸 놓치면 언제든지 뒷덜미를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남 배제의 정치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예, 호남 고려의 정치 그리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이 호남 몰표 현상은 분명히 국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나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호남의 특성이 아니냐. 요거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이 칼럼의 정치적인 의미,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최근에 말이죠. 이 김혜경 재판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며칠 됐죠? 지난주죠? 예, 했는데 지금 요 사건이 말이죠. 총선과 함께 묻혀버렸어요. 묻혀다 보니까 이게 다시금 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김혜경 재판이고 그리고 이제 조명현 이 비서의 핵심적 위치는 바로 뭐냐? 그리고 이 공개 내용은 뭐냐?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법과 의혹이 벌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김혜경으로 법과 이퀄 김혜경 됐는데 이 조명은 수행비서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재명이도 법과를 썼어. 그리고 김혜경이가 법과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도 다 알고 있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총선에 묻혔어요. 그래서 지난 8일 날 재판에서 한 발언이 지금 온라인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범죄자가 무슨 민생 타령할 때냐?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예. 그리고 이러한 지연된 정의도 아니야. 예. 요런 핵심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한테 이제 밝힌 내용이 지금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로 뭐느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유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법화로 대선 때 경선 경선 때 사용한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종로에서 밥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 8월 22일이죠. 8월 2일. 2021년도 8월 2일 날 이 종로에서 말이죠. 김혜경이가 소속 국회의원들, 민당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당 관계자, 그리고 수행원들 이 밥 먹은 건데 요때 6명 14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과로 결제하게 됐어요. 요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배수현이는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만이 아니다. 예, 요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것만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이제 이 법과로 횡령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김혜겸이가 관용차를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거, 이런 거는 왜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겸과 관련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지금 많은데, 요 내용은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다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느냐? 요거를 비판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명은 비서 얘기는 유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법인 카드로 대선 경선 때 사용한 부분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8월 2일 종로 식당 얘기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민생을 얘기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개인으로는 작은 힘이지만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요러한 조명현 씨, 그러니까 이제 조명현 비서의 이제 발언 내용이 이 김혜경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과 말고서 자동차 무단 사용, 자동차, 이 관용차인데 왜 무단으로 사용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경선 때 쓴 식사비 이외의 법인카드 횡령, 요거에 관해서는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즉,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요 점을 강력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요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근일 이 칼럼니스트, 유근일 칼럼니스트는 지금 이제 뉴델리의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논설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조선일보 주필까지 했는데요. 자, 뭐냐.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마찬가지죠. 자, 조국이도 탄핵, 이재명이도 탄핵. 이재명은 지금 대놓고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탄핵이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탄핵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탄핵 정변 시동 거는가. 그러면서 비좌파 언론과 기회주의자들 일제히 윤석열 힘 빼기를 시작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좌파 이 언론, 이거 결국 대부분의 우파 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이준석도 기회주의자들로 보는 것이죠. 요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시각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칼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얘기한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유승민, 결국은 이제 이 탄핵 세력이죠. 그래 좌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극좌파들 플러스 비좌파들, 그러니까 극좌파 정치인들 플러스 비좌파 언론들, 거기에 누가 합세했느냐? 이 정치 세력으로는 바른미래당 계열 인사들. 이게 이제 결국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김무성. 예, 요런 사람들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총검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들의 정치적 사적 이익을 이익을 내세워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사람들이 탄핵, 선봉, 부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좌익들의 좌익 혁명에 부역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좌파 언론인들하고 이런 부역 세력들이 또다시 탄핵을 지금 나오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탄핵 공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번 패배의 책임을 당정이 반반 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재명을 만나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예. 유승민 이준석을 활용한다는 것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내부 총질러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 탄핵 특공대 결국 이 사람들이 여당의 주주로 등장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보수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갖다가 이반을 반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좌파 마음만 도대체 민심일 수 있느냐? 아니옵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우파가 흔들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 다 죽는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김대중, 김종필 연립내각 때 이미 반보수, 즉 보수가 아닌 반보수 50%가 권력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좌익이 100% 권력화했고 문재인 시절에는 좌익 세력이 더 굳혀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 입법 독재 제1기 21대 국회가 이제는 2기로 넘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이걸 이제 윤석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윤석열의 문제점이 이재명 조국 협의보다도 훨씬 크냐? 아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좌익 입법 독재 1기 20대 국회 때는 의석이 197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92석으로 5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탄핵 세력들이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서 윤석열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윤석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나 조국이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자유, 보수, 우파 대한민국 진영은 총 걸기에서 유화주의자들, 그리고 어중간한 파들, 강남 좌파들, 기회주의자들에게 체제수 역할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혁명, 체제 타도혁명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범우파들이 단합해서 이거를 딱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근일 지금 주필의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하고 미래의 힘. 자, 21대 때 보면은 전체는 103석인데 이번에 108석이니까 5석이 늘어났고, 지역구는 84석에서 90석이 됐으니까 6석이 늘어났고, 예. 그리고 비례. 지난번에는 이제 19석인데 요거 하나만 18석으로 한 석만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103석에서 지금 108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숫자로만 본다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번에 75석이 됐는데 지난번에 180석까지 되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빠졌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거를 윤석열의 문제로만 부각시켜서 탄핵 얘기까지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데, 이런 탄핵의 비좌파 언론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역 세력들, 예, 유승민 같은 부역 세력들이 왜 부하대동하느냐, 이런 점을 지금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부탁드리고요. 연말까지 제가 이 100만 구독자를 볼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